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70세는 인생의 갈림길.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은 전혀 다르다.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남녀 모두 75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나이 70에서도 아직 머리와 몸이 건강. 2016년 기준으로 남성의 건강 수명 평균은 72.14세, 여성은 74.79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다. 80세를 넘긴 남성이라도 정정하게 현역처럼 경영자나 학자,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부터 간병을 받는 요양 상태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70에서도 아직 머리와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까지 몸도 머리도 건강한 고령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 저자가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세월 동안 깨달은 몇 가지가 있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 상태에 좋고 나쁨도 건강 장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기술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오래 사는데 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7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화의 갈림길이 결정된다.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진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십상이다. 아직 대규모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료기술을 진짜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 나이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고령자임에도 체념하지 않고 구시대적 의료 상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7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저자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에서 절감하고 있다. 이 점을 믿고 이것저것 시도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직 젊다는 증거. 앞으로 인생의 힌트로 삼는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70대는 전환점. 현대에서 70대의 생활 방식이 중요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초장수화로 인해 노년의 세월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애초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전쟁 후의 영양 상태 개선으로 대폭 수명이 연장되어 앞선 세대보다 젊어졌다. 영양 상태의 개선이 회춘이나 수명 연장에 기여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1960년대 출생자에게만 효과를 주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실제로 평균 신장 추이를 보면 전쟁 후에 급속히 평균 신장이 늘어났는데 지난 20년을 보면 평균 신장이 늘지 않고 있다. 이제 영양 상태의 개선은 나라 전체에 널리 퍼졌으며 더 이상 수명 연장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학의 진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의 시대. 의학의 진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의학의 진보에 의해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3대 성인병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iPS 세포를 사용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어떠한 장기도 새 것처럼 재생해 회춘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뇌의 노화를 멈추거나 뇌를 젊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70대 때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진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은 10%도 채 안 된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거나 하지 않으면 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70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단지 독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 필자는 평생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거나 싸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실히 현재의 안티에이징 의료의 진보는 눈부시다. 전체 양상을 보아도 70대 무렵까지는 현역 때와 비교해 그다지 변화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0대 정도까지 상황이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다 늙어간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두 가지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찾아오지 않을까. 늙음은 기피할 수 없다. 80대가 되고 85세를 넘었을 무렵에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도 많아진다.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15년에서 20년 정도 연장된 늙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수명이 100세 근처까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병석에 누운 채 노쇠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높은 확률로 그런 말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늙음을 기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80세를 넘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늙음을 혐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큰 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없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늙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80세가 넘으면 늙어간다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한편으로 70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항상 늙음과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늙었을 때 사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법에 정답도 없으며 사람마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80대가 돼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의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욕이란 원래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집에 틀어박혀 활발하지 않은 생활에 젖어들기 쉬운 연령대이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퇴직 후의 활동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연금도 적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대한 선택지일 것이다.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측면에서도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들면 은둔 생활도 좋은 것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단숨에 뇌 기능, 운동 기능을 노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시대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은퇴한다. 는 생각 자체가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은퇴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현역 직업인으로 생활한다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긴 만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장수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조금 통통한 타입의 사람. 동양에서는 BMI 비만도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감. 25에서 30이 되면 비만으로 간주해 감량을 권장하곤 한다. 서양이라면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따라서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체중 지도에 열심인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암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적다. 그런데도 미국의 의학 상식을 그대로 도입해 국가 시책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대사증후군 대책은 고령자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학자나 관료들이 주도한 잘못된 시책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하게 대사증후군 대책 지도에 따라 살이 빠져버리면 반대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통계 데이터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상하게도 대사증후군의 재창자인 마스자와 유지 씨는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 뚱뚱한 체형이지만 금년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다. 필자도 오랜 세월 고령자를 진찰해 왔지만 역시 고령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다. 겉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통통한 사람이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말랐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담백한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다. 고령이 되고 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주의하고 과한 섭취에 대해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할 때 대사증후군, 검진 등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되는 체중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통통한 편의 목표를 맞춰라. 날씬한 체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라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 여성의 경우 젊을 때부터 전업주부인 사람도 있고 고령자가 되어도 가사를 도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취업률 자체가 남성만큼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평균 수명의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가노연에서는 고령자 1인당 의료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즉 나이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계속 일에 종사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것이 신체나 뇌 노화를 늦추는 것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70대, 80대로 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다만 나이를 먹고 난 후 일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바꿀 필요가 있다. 돈이나 효율만을 추구하는 근로 방식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누군가를 도와 사회에 도움된다는 사실에 가치를 둔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생활 속의 변화. 고령자의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에 의해 발생한다. 전두엽이란 대뇌의 전방 부분을 말하며 사고와 창조, 의욕, 이성 등에 관련하는 부위다. 본능적으로 화내거나 울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라 보다 고도화되고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감동, 공감이나 설렘 같은 미소한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이 쇠약해지면 의욕이나 하고자 하는 기운이 떨어져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예상 외의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흔히 완고한 고집불통인 노인이라고 핀잔 주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밝은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융통성이 없어져 뚱한 상태에 있는 듯한 노인을 가리킨다. 확실히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두엽의 위축은 40대부터 이미 시작되어 화상 진단을 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버려 두면 위축은 점점 진행된다. 50대, 60대 정도부터 심하게 생각에 잠겼다. 완고해졌다.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낸다. 회식 등의 여러 사람과의 교제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점점 귀찮게 느껴지는 현상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이 70대가 되면 한층 더 강해져 무슨 일에도 의욕이 나지 않게 되고 하고 있던 일도 하지 않게 되고 만나던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된다. 집에 틀어박히기 십상이고 활발하지 않은 생활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순식간에 쇠퇴해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고 의욕의 증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두엽이란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할 때 활성화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고 쇠퇴를 한다.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절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있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한다.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은퇴해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70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고서도 즐길 수 있고 신체의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되돌아본다. 당장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사가 말하는 정상치에 구애받지 말고 일상적인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정도의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 심혈관 장애의 위험을 줄였다고 해도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은 적다. 제일 흔한 사망 요인은 암 질환이다. 미국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 사망자보다 1.7배나 많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그럼 미국인에 맞춰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춘다면 과연 건강한 장수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양국의 질병 구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 심혈관 장애를 줄인다는 미국의 의료 원칙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놀랍게도 혈압약을 먹는 편이 장수한다는 등의 대규모 조사 데이터도 없다. 유일하게 디오반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데이터 조작 사건이 발각되어 믿을 만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사실 이 정도로 근거가 애매한 가운데 혈압과 혈당치 조절 약물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도 마찬가지다. 이 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확실히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을 다소 줄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성 호르몬도 줄어든다.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 활력이 없는 풀 죽은 노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재료이기에 면역 기능의 저하도 초래하고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버린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의 차이이다. 약을 먹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래를 걱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증이 없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보다 지금 생활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약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편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70대 사람이 현명한 의사 선택하기. 70대가 되면 의사가 말하는 것을 맹신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품은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고령이 되면 신체 기능도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른함이나 휘청거림, 졸음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몸에 좋으니 마시라고 교과서처럼 진료하는 의사라면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런 부류의 의사들은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거나 고령자를 진료하는 기본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대 고령자가 진찰을 받는다면 가능한 한 고령자를 진찰해 본 경험이 있고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의사가 이상적이다. 그런 의사라면 환자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환자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진단에 집착해서 치료법을 강요하거나 고령자의 신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융통성이 없는 의사라면 진찰과 처방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약을 상담받을 때도 환자의 하소연을 잘 듣고 약이 맞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약을 시험해 봅시다. 혈압은 좀 높게 조절해 둡시다 등으로 대응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고령자에게도 단골 의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70대의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은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다. 70대가 되면 몇 주에 1회 또는 한 달에 1회 정도 통원한다면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빈도가 많아진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주치의가 있다면 궁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는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싫은 사람에게 진찰받을 필요는 없다. 70대가 암과 공존하는 법. 70대가 되면 암에 고생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암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70대 연령 시절의 큰 과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다. 필자는 50대 이하라면 수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60대도 회색존이지만 아직 괜찮을 수 있다. 다만 70대 이상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70대 무렵에 암 제거 수술을 하면 확실히 체력은 떨어지고 빨리 늙는다. 만약 소화기계 암이라면 수술이 잘 되어도 영양장애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후 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현역 시절처럼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단번에 힘없는 노인이 된다.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도 수술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비록 수술로 몸이 약해져도 수술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져도 1년이라도 더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빨리 죽는다 해도 건강한 상태를 살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지 어느 쪽이 정답일 수는 없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한 것이 정답인 것 같다. 70대가 되면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한 번쯤 자신은 앞으로 만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두는 게 좋다. 만일의 경우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반복해서 말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제시했다. 70대에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곤도 마코토 씨의 전언이다. 암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전이하는 암, 다른 하나는 전이하지 않는 암이라고 한다. 전이 되지 않는 암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수술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이 커져서 장기를 눌러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 제거한다고 제시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암세포는 있다. 필자도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지지한다.
필자는 고령자 전문 요쿠 후카이 병원에 근무할 당시 매년 돌아가신 분 중 100명 정도의 부검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85세가 넘은 사람치고 몸속 어디에도 암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암세포라는 쓸모없는 세포를 만들어버린다. 고령이 되면 모두 신체 어딘가에 암을 기르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이되는 암이 아니라면, 특히 고령자라면 내버려 두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수술을 해서 신체를 약하게 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명도 단축시킨다고 생각한다. 다만 암이 발견된 단계에서는 전이되지 않는 암인지 전이되는 암인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전이되는 암이라면 곤란하다. 따라서 일단 수술하고 보자는 생각도 당연히 들 것이다. 그러나 전이되는 암이라도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암은 일반적으로 1cm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암 크기에 대해 자각 증상도 없는 이른바 조기 발견이다. 다만 암이 1cm 정도가 된다는 것은 첫 암세포가 생긴 이후 10년 정도 경과한 것이다. 발견된 암을 절제해도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를 제거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암이 커져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전이되는 암이라면 결국 잘라도 자르지 않아도 사망에 이른다면 희망을 갖고 수술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70대, 80대의 암은 중장년 암보다 진행이 느리다. 이 때문에 방치해도 결과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만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유효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등을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받고 있다. 물론 중년의 사람들의 검진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암의 초기는 자각 증상이 없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거의 의미가 없다. 조기 발견한 경우에도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대로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건강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일 70대의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한 직후 수술로 단번에 몸이 약해진다면 다른 병에 걸리거나 병석에 누운 상태로 수명을 단축해버리는 등의 사례를 자주 본다. 확실히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령자에게 암의 존재를 모른 채 오히려 삶을 충실히 하는 게 낫다. 건강검진이란 정말 못 말리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 70대의 사람도 성실하게 자치단체의 검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필자도 앞서 언급한 대로 건강검진 같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3년에서 5년에 1회 정도의 뇌검사, 심장검사를 추천하고 싶다. 치매는 병이 아니라 노화현상 중 하나다. 원래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모두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건망증 정도의 증상인데 이는 일상생활에 그리 지장을 주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 대통령 퇴임 후 5년 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당시 증상으로 미뤄볼 때 그는 이미 대통령 재임 중에 발병했으며 건망증 등의 기억장애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초기라면 대통령 직무 수행도 가능한 게 알츠하이머병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이 진행되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간단한 숫자의 크고 작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이 정도로 증상의 폭이 넓은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실상이다. 치매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기억을 잃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침울해할 필요도 없다. 필자 같은 의사들도 개호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 환자를 생각해서
약간의 건망증이 시작된 단계에서도 치매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통계상으로 85세 이상은 40%, 9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60%가 치매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많은 고령자의 부검 결과를 봐 온 필자 경험으로 밀어볼 때 85세 이상 뇌의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즉, 이 정도 연령대에 이르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리학적 측면에서 뇌는 모두 알츠하이머성 변성을 판단하고 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늘어나듯이 마찬가지로 누구나 노화로 인해 치매에 걸리는 것이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의 차이일 뿐이다. 불행히 가족 얼굴도 몰라보고 말도 못 알아듣는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의외로 이런 중증 환자들의 표정은 대부분 웃는 얼굴로 밝은 편이다. 치매는 악화하지만 그 사람을 다행적 행복한 느낌으로 만들어간다.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서 오랜 세월 고령자를 보살펴 본 필자에게는 적어도 우울증으로 죽는 것보다는 치매로 죽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다. 주변의 모든 것을 너무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잊거나 알 수 없는 편이 본인에게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치매는 오래 살면 누구나 걸려들게 되는 노화 현상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진찰한 경험으로는 발병에도 평소 머리를 쓴 사람은 병중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다. 즉, 치매라고 진단받아도 갑자기 타인의 도움을 받을 만큼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이어가면서 신체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이 들어서도 친절해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오랜 세월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필자가 보기에 풍부한 인간관계야말로 만년을 행복으로 유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자의 중에는 항상 문병객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문병객에 둘러싸인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뭐라 말할 수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족도 소원하고 친구도 적은 것 같고 문병객이 거의 오지 않는 고령 환자도 있다. 필자가 예전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지위는 병실에 사람이 모이는지 아닌지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전 사장이나 전직 의원이라면 인맥이 넓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주 찾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현역 시절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의례로 노후는 쓸쓸한 법이다. 젊어서 잘난 사람이라든지 윗사람에게 아첨해서 잘난 부류에게는 특히 말년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자신을 아껴준 윗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랫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도 결여된 경우가 많아 이런 부류는 부하로부터 인망이 없는 것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아랫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아부를 한다. 하지만 상대가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 그냥 사람이 된 순간 이전 상사의 곁에 다가가지 않게 된다. 한편 극히 평범한 일을 해온 사람이라도 현역 시절부터 이해득실 없이 사람을 돌보거나 교활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입원해 있어도 후배나 친구가 모여드는 법이다. 결국 주위를 돌보지 않고 내 것만 챙기던 사람의 경우 당시엔 득볼지도 모르지만 인망 잃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런 삶의 방식보다 조금이나마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려고 사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라는 재산이 남게 된다. 활발한 인간관계가 최고의 명약. 70대가 되면 자기만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정성을 쏟는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런 성가신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나이살도 먹었으니. 남을 위해서는 잘못 살아 나 혼자서 유유히 살아갈 것이다 등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를 부정하지는 않겠다. 단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아낌을 받는다.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 가지로 대화하기 때문에 젊게 지낼 수 있고 막상 곤란한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바로 상담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교우 관계는 만년을 생생하게 보내는데 도움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 자신도 젊은 시절은 대단히 잘난 척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싫은 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령자 의료 현장에 종사하면서 점차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진찰한 노인들의 만년을 보고 깨달게 되었지만 직함이 무엇이냐,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주위에 대해 무엇을 해왔는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허약해진 사람,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스스로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실감하고 있다. 필자의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책에서든 강한 자, 권력 가진 자에게는 꽤 쓴소리를 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나 빈곤층 등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필자도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 나 자신도 행복하다고 절실히 느낀다. 이런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타인을 위해 상냥하게 대해준다는 관점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큰 만족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친구를 위해 발벗고 나서거나 약간의 자원봉사를 해도 좋을 것이다. 일하는 방법 자체를 지금까지 돈을 위한 것이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것을 목적에 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한 타인을 위한 상냥함은 당신의 노후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나이를 먹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노후에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